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잘 계시죠? 아유, 그럼요. 덕분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출연해 주셨을 때 저희가 썸네일에 처음으로 HBM의 아버지 라고 달았는데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데 이제 다른 유튜브나 언론사에서도 다 그렇게 또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버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삼촌. 손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HBM은 한 20년 이상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HBM이 이제 제대로 막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런 시기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HBM이 이제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 HBM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조심스럽고 조용히 집중하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개월째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할까, 딴 거 해볼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HBM이 지금 산업적으로 중요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이 HBM이 뭐 10단까지 이게 층수가 아니라 이제 개발 단계가 10단까지 있다면 이제 한 3단쯤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내적인 동기 이거 막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게 막 폭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컴다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걸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을 HBM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 왔다. 뭐 조금 성년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뭐 이런 정도죠. 이제 미적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구구단 정도 하는 정도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본의 투자라든가 뭐 그 AI의 흐름 이런 게 관계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저는 되게 크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그 HBM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게 된 계기가 역시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AI 서비스 많이 좀 이렇게 쓰고 계신가요? 네. AI 서비스를 쓴다라면 뭐 챗GPT나 이런 글 쓰고 뭐 영어로 쓰고 교정을 받거나 뭐 이런 게 합니다만은 연구 입장에서는 AI를 주로 어디 쓰고 있냐면 HBM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대학원생 상당히 그 고급 인력이 설계할 수 있는 그 HBM의 요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HBM이라고 보면 인프라 설계,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냉각하실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뭐 층간 소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비가 와도 그 누수가 없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신뢰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BM과 GPU 사이의 데이터 폭을 넓히기 위해 많은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 더 나가서 학생이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코딩 작업도 챗GPT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 위에 LLM이라고 해서 인공지능하고 이제 말을 주고받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말만 하면 다 HBM 설계해주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뭐 HBM을 뭐 영상을 만든다든가 장문하는 데 많이 쓰진 않고 그런 연구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글을 만들거나 그림이나 뭐 음악을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또 쓰고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연구 파트에 맞게끔 또 활용하고 보고서를 쓰거나 뭐 이메일을 주거나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first draft라고 해서 논문이든 보고서든 초안이 있고 또 자료를 모으는 게 있는데 저도 그
일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경우 뭐 자료를 모으고 스토리라인 꾸미고 초안 만드는 데 시간이 대부분 걸리고 그거 가지고 완성도 높이는 거는 뭐 집중하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미래의 대부분의 그 AI가 사용되는 거는 어떤 창작 작업,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구글과 결합해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내게 하거나 광고료 수입을 얻거나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공학자니까 또 연구자니까 HBM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보는 그런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느끼시기에 이 AI 기술도 사실 이게 챗 GPT가 지금 3.5 버전이 나온 게 네. 1년 8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년도 안 됐어요. 네, 네.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빠르게 기술들이 또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챗GPT가 나온 게 거기서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생성하는 기본 구조인데 네. 인코더 디코더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음악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는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것도 학생이 연주를 해서 이렇게 또 작품을 올리기도 하는데 또 그림도 그려주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소라라는 동영상 그쵸. 생성 엄청나죠.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게 1분짜리 만드는데 지금 뭐 한 10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라면 아마 그 오픈 AI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1시간짜리 영화를 1분 내에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만 주거나 아니면 뭐 시놉시스만 주면 영화를 만들어내는 영화를 한 편 만들려면 수백억의 돈이 들고 많은 스텝과 시간이 들 텐데 그마저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시기가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보면 거기다가 이제 감정도 집어넣고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는 강화 학습 방법이 있는데 감정까지도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부모님께 물려받 같이 살면서 이렇게 네네. 우리가 학습 통해서 얻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전자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정, 자아, 윤리, 도덕 이런 것까지도 인공지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가 그 챗 GPT 옴니 발표했을 때 보니까 되게 이제 격정을 내는 그런 음성으로도 답변을 해주고 뭐 부드럽게 해달라면 나긋나긋하게 해주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격까지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MBTI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사람만 MBTI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별로도요? 그리고 연애 점수도 매겨봤어요. 누가 더 연애를 잘하나? 인공지능끼리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연애를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연애 지수 이런 걸 또 점수로 매겨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가령 이제 인간이 거기에 질의응답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솔로에 나오면은 거의 왕따 수준의 MBTI가 연애 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그 인공지능은 뭐 아주 연애도 잘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인공지능인데 MBTI하고 연애 지수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성격은 저는 제 자신 MBTI 검사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용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해봤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해외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개방적인 성격을 갖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에 글 올라온 것들이 다 좀 개방적인 성격, 사교적인 성격들의 사람들의 글이 많이 나와져 있지 않나 이런데 연애 점수를 매겨보니까 30점대인 연애 지수 인공지능도 있고 좋은 점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점인 그 어느 회사 인공지능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봤더니 너무 논리적이더라고요. 꼭 이과 학생들이 저 연애 못하는 것처럼 MBTI P. 예, 그래서 뭐
만나서 양자역학 얘기하고 수학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상대방의 그 관심 있는 거에 맞춰서 또 분위기에 맞춰서 쪽지를 주고받을 때 막 미적분해서 보내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는 저와 인간과 똑같이 개개인 전 세계 수십억 인구와 똑같은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숨어져 있고 제가 계속 데이터를 주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이제 약간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거꾸로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멀티모달 인공지능 좀 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 학습 방법이라든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다 가능하지 않느냐. 야. 너무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고 전기가 많이 들고 비싸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아예 그냥 핸드폰 2개를 놓고 네. 이쪽에 봇 둘이 대화시키고 네. 아니면은 챗봇 창 안에서 여러 가지의 캐릭터들을 미리미리 넌 이거야 설정해 놓고 네. 너네끼리 토론해봐 이렇게 네. 시키는 것도 되고 네. 아예 챗봇끼리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 문구를 조율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게 뭐 지네들끼리 그렇게 살라 그러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혼하고 그럼 월요일은 어느 배우 닮은 사람, 화요일은 어느 배우, 월화수목금토 다른 캐릭터하고 살 수도 있고 그 현실과 가상이 분리 안 되게 메타버스 안경 쓰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 문제 뭐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화 아파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게 직접적으로 돼서 이제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중에 새로 지금 등장하는 게 인공지능하고도 사람들이 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진짜 그 영화 속 네.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외국에서 나온 거 보니까 로봇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표정, 뭐 피부의 질감 이런 것까지 다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막.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뭐 학생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 이제 강연에도 조금 쓰는데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 내가 너무 소설 쓰고 있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 방법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반도체, 슈퍼컴퓨터 이런 다양한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예. 사람이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이미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뭘 본다는 자체는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명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불 끄면 아무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보고 있는 것 자체는 허상을 보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만 이 조명 색깔을 빨갛게 바꾸면 저희 얼굴도 붉게 보이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한 끗 차이입니다. 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상이고 이것도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 수준, 그 미래에 우리는 어느 정도나 와 있다고 보세요? 아까 한 반도체는 한 30% 네.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도 한 30% 정도.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수준이 거의 반도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가정을 하면 인간이 과연 저항할 수 있는가 그런 흐름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그런 시대 인공지능에 우리가 지하철에 타면 10명 중에 9명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부터 자유로운가 종속돼 있나 저는 반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사용하게 하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접속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 방법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방법입니다. 이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데이터 센터 수십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내 스마트폰 안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와 학습과
지능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런 게 이제 엣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 AI, 뭐 PC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비관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에 AI를 넣고 싶어 하긴 하지만 네. 그 우리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의 컴퓨팅 양,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인공지능 기능을 집어넣으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벽돌만한 또 스마트폰 다시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를 사용하고 아마 대부분은 그 클라우드 형태로 우리가 받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에서 학습은 못하고 우리가 추론이나 생성하는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이라든가 대형 생성은 아마 클라우드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개인이 AI를 이렇게 제어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스마트폰도 좀 네. 줄줄이 나오긴 합니다만 역시 네. 그거는 제한된 기능. 저는 그중에 그렇게 일부만 봅니다.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거고. 지금 이제 엣지로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뭐 애플이 있고요. 그죠? 네. 삼성전자 있고 뭐 중국의 화웨이가 있고 조금 확대해 보면 노트 PC가 모바일 랩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반도체가 뭐 인텔께 들어간다든가 퀄컴께 들어간다든가 이러는데 지금 제 판단에는 그런 엣지의 AI의 성장. 근데 이제 그런 AI 기능을 넣음으로써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구매력을 조금 향상시키긴 하지만 속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자본 투자와 기술 개발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수백 조의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그 데이터 센터에는 뭐 엔비디아 GPU 네. 아니 우리나라 뭐 HBM 많이 네.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근데 그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엔비디아는 돈을 엄청 버는데 네.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질문을 그대로 또 옮겨 보면 예.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계속 오를 것이냐. 작년 여름에 우리 졸업생 엔비디아에 가 있는 네네네. 졸업생이 여름이면 한국 옵니다. 그럼 그제 가족 만나고 네. 이렇게 휴가로 오는데 그래서 다행인 게 저희 연구실에 와요. 지도교수 꼴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찾아와요. 그래서 밥 네. 한번 먹는데 그때 주가가 뭐 300불이었나 뭐 350. 작년 여름. 작년 여름. 그러니까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한 주만 팔아라 이래서 그걸 이제 인디라는 레스토랑 가서 10명 학생들 맛있는 거 먹었죠. 네, 그래봐야 네. 한 40만 원 됐는데 네. 저희한테 밥 사고 돌아가니까 한 700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번에 또 다른 엔비디아 졸업생이 왔어요. 예. 근데 얼굴 화색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집 몇 채 샀느냐 뭐 이렇게는 하는데 그럼 우리도 또 사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기 엔비디아 있은 지 10년 정도가 있는데 순식간에 반토막 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라고. 근데 제 그 부인도 같이 와서 옆자리에서 카페에 있었는데 화색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고. 삶의 질. 그래서 수영장 있는 집 사냐니까는 거기서 수영장 텍사스로 가면 이제 수영장 있는 집 사는데 그건 좀 어렵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렵다. 근데 이제 잔디에 물은 잘 주고 있냐 했더니 자동으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거 한국에 자동으로 와서도 네.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이게 다 그 물 주고 뭐 이걸 하나 봐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예.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과연 이 시장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된 GPU 가속기 시장,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거기에 HBM 시장이 계속 증가할 것이냐. 저도 이제 궁금하고 제가 집에서 거의 뭐 주식 얘기, 기술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나는 솔로 보거나 한화 야구 보고 한화 야구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안 보신 게 건강에 좋으실 텐데. 그래서
그래도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하는데 네. 꼭 다시 옛날 9등, 10등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평균 회귀. 그래서 이거는 연구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한화 야구는. 예, 그런데 이제 하도 요즘 이제 HBM, 엔비디아가 중요해지니까 네. 가족도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빠 이거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주로 얘기하고 그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복잡한 문제 아무리 뭐 HBM이든 GPU든 뭐 단순 계산을 좀 하는 편입니다. 단순 계산. 단순 계산. 연필로 간단히 끄적거려서 계산이 나오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한 계약서는 변호사를 시키고 냅킨에 밥 먹으면서 쓰는 게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옛날 리오넬 메시가 그렇게 계약했다고 냅킨에다가. 아, 그랬나요? 네네. 저도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 만났다가 밥 먹거나 운동하고 끝났을 때 한번 이거 해보시죠.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결정이 되고 디테일한 건 이제 또 나중에 저게 되지만 네. 그래서 제 계산법에 따르면 네. 제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제가 틀려도 사과드린다기보다는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제가 AI 때문에 네. 추가로 사용되는 사용 요금 뭐 네. 그게 가입비가 될 수도 있고 통신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10억 명이라고 봤더니 네. 그리고 12달이죠. 네. 10만 원 12달 10억 명 하니까 1200조. 1200조야? 네, 1200조 원 맞습니다. 저기 챗 GPT가 있나? 만 원 곱하기 억 하면 조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 정도의 돈이 투입이 돼야 아까 제가 얘기하는 AGI 시대가 일반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런 회사가 한 10개 되면 일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내로 그 정도 돈이 투입되고 오퍼레이션이 되면 저는 GPU 1인당 전 세계 인구 블랙웰 1인당 한 대씩 한 대가 한 1억 하거든요. 네. 예. 1억 대가 또 1억 하면 일경이 되나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우리 1,000조 원 정도의 돈이 계속 1년에 투입되고 그런 기업이 한 10개 정도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이 전 세계 10억 인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용을.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근데 우리 통신요금 10만 원 내지 않나요? 뭐 가구당 그 정도는 되죠. 아, 그런가요? 가구당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의료보험비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은 뭐 소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비 정도로 돈을 낼 각오가 돼 있으면 이 세상에 옵니다. 또 그것도, 하나는 네. 이제 주택 비용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내거든요. 네. 그래봐야 1,000만 원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면 그보다 더 저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스케일이 이상이 된다. 1인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돈을 쓸 수 있고 AI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10억 명이 있으면 그 정도 자본이 투자하면 아까는 저는 AGI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만한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때 월 10만 원이나 30만 내고 그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 가령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못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될 만큼 자본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판별이 2, 3년 내에 나지는 않겠나. 2, 3년 내에요? 네. 계속 수천 조를 그쵸. 투자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은 엔비디아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왔나? 좀 네. 쉬어가야 되나? 뭐 AI의 캐즘 시대인가?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그 2, 3년 후쯤이면은 판가름 날 것 같다. 네. 그 자본 시장에서 AI의 미래를 믿고 지금 집중 투자하고 그쵸. 있는데 그
누군가 그 돈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 투자를 이룰 수 없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상당히 공부에 들어가 보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반도체가 있고 하는데 결국 자본의 투입이 결국 반도체의 숫자인데 블랙베리 엔비디아에서 나오면 거 하나 1억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AI 시대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자본력의 싸움이네요. 네.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요즘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게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직 잘 안 오고 있다. 기술적인 네. 거. 또 하나는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춘 거에 대한 견제 심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AI는 그거보다는 자본이 계속 거기 투입될 수 있느냐. 이걸가 결국은 AI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AI를 쓰고 종속되는 그 시장에 올 수 있느냐. 그게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먼이 네. 7조 달러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9천조 원 펀딩을 받겠다라고 해서 막 세상에 놀랐던 적이 있잖아요. 샘 알트만이 이제 유태인이고 그렇지만 저도 공부 많이 했고 AI 공부 많이 해서 결국 저하고 비슷한 그 수식 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걸 계산한 거죠. 그 오픈 AI가 무슨 데이터 센터를 2028년까지 짓겠다고 한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 GPU 280만 대 들어가고 138조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딱 10배 되면 이제 1380조가 되고 100배 되면 경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스케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비로소 완전한 AGI 시대. 네.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인공지능으로 통하는. 근데 이제 그 돈 다음으로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전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그쵸. 그런 AI 회사당 원자력 발전소를 10개는 지어야 돼. 10기가와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력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래서 상상하기에는 AI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발전소를 같이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SMR이라든지 ESS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송배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냥 다 같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AI가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경쟁인데 그 우열이 갈려지는 게 기술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자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그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나. 거기다가 이제 아리백 같은 거를 덮어 씌우면 그 친자연적인 무궁해라고 하나요? 친자연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 에너지 패권으로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채널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귀담아 들으시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시야가 좁아지고 단기간의 어떤 수익률에 되게 많이 좌우가 되게 되는데 항상 이런 큰 그림, 큰 뷰에 대한 말씀도 꼭 우리가 새겨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제에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게 또 좀 마이너스기도 한데 별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채널 돌리다 보면 경제 TV 보면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봉우리가 어떻고 그게 다 국부적으로 보는 테크닉인데 큰 흐름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패권까지 또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하고 저희 또 이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